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두 번째 과목 전략 마지막 부분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고객 만족 혁신 전략 파트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서는 고객 분석 기획, 그 다음에 경험 관리, 가치 제한 전략, 서비스 유통 전략,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고객 분석 및 기획 부분 보시면 먼저 고객 욕구 분석 부분이 나오죠. 우리 욕구라는 것은 왜 생길까요? 그래서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 그죠? 현재 상황과 이상적인 상황에서 차이가 발생했을 때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우리가 차로 갈 경우에 10분이면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로 우리는 어떤 욕구가 생겨요?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욕구 발생의 정의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욕구의 형태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왔던 문제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욕구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차가 갖고 싶다라는 거는 뭐죠? 기능적, 실용적 욕구에 실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삶의 일부분이 편해지기를 기대하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용적 또는 기능적 욕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상징적 욕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차가 갖고 싶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의 일부분이 편해지기 위한 실용성보다는 우리가 차를 살 때 굉장히 비싼 외제차를 산다.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나를 조금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죠?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가.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싶은 사회적 욕구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욕구? 사회적, 상징적 욕구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경험적인 욕구는 내가 먹어보고 먹어봄으로써 쾌락, 먹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경험적인 욕구는 개인적 인생이나 쾌락이나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경험적 욕구에 대한 설명, 연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겠죠. 그죠? 초창기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은행 방식이다 보니까 섞여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고객 심리 응용인데 이 대부분이 용어죠. 용어, 무슨 효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신조어도 있고요. 요 최근에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다 수록하기는 힘들고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고객 욕구를 분석해서 심리적으로 마케팅에 이용을 하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다 고객 심리를 이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전에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도 뭐죠? 우리가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사회적 욕구잖아요. 그죠?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광고라든가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제 유인 효과가 있는데 유인 효과는 시험 문제에 잘 빈번하게 매우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인 효과는 고려 상품군의 기존 브랜드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신규 브랜드가 추가될 경우에 어때요? 기존 브랜드의 선택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유인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유인 효과의 종류에는 타협가 또는 범주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타협 효과 같은 경우는 밑에 바로 설명이 나오죠. 두 개의 속성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각되었을 때 양속성을 결합한 것. 그래서 보시면 소비자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에서 구매한다. 중저가, 중가.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의 주력 브랜드에서 뭐예요? 주력 브랜드에서 중간 정도의 가격대에 내놓는 게 가장 많이 팔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소형차를 타기는 그렇다고 중형차를 타기는 조금 그러네, 사회초년생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중형차를 선택하는 것. 이걸 갖다가 유인효과 또는 타협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우리가 출시할 때 기업에서 보통은 2개 이상을 내잖아요. 같은 브랜드에서. 그래서 애플이다 그러면요. 예전에 지금 13이 나왔다. 13 플러스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3S,
또는 프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S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훨씬 저렴한 한 2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내놓고 지금 프로 같은 경우는 가격을 2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내놨을 경우에 고객들은 물건을 제품을 구매하러 왔을 때 이것보다는 이거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유인 효과라고 한다. 그럼 결론은 하위 버전의 제품은 미끼 상품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유인 효과, 타협 효과는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놉, 속물 효과 같은 경우는 다수의 사람들이 구매하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희소성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행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속물 또는 스놉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시면 명품 효과 또는 백로 효과라고도 한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초창기에 나왔던 문제. 그다음 반업 효과는 포로 효과라고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 특징,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혈액형이죠. 그죠? 그래서 혈액형 마케팅을 하는 게 여기에 해당된다는 반업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레트로 마케팅은 이거는 추억, 과거를 해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를 회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이템을 현대인의 기호와 필요에 맞게 해석하는 것, 그래서 복고를 유행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레트로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이걸 키덜트 마케팅이라고 한다. 이 사례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레트로는 정의도 기억하시고 뭐도 기억하셔야 된다. 사례도 기억하셔야 된다. 여기도 반음 효과도 우리 혈액형 마케팅 사례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분수 효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문제인데 샤워 효과와 반대 개념이다. 그래서 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지잖아요. 아래층 1층에서부터 1층 밑에는 또 지하가 있겠죠. 그죠? 지하에서부터 올라가게끔 구성해 놓은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예요? 백화점이겠죠. 백화점에서 쓰는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분수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아래층에 방문한 소비자를 위층으로 올리면서 소비를 유도하는 것, 이걸 분수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백화점 사례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또 기억하시고 그림으로도 시험 문제 나와요. 자이가르닉 법칙 같은 경우는 미완성 과제에 대한 기억이 완성 과제에 대한 기억보다 더 강하게 남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티저 광고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드라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고편 있잖아요. 그죠? 예고편을 보면 우리가 더 보고 싶다라고 느끼겠죠. 그죠? 그때 내는 걸 티저 광고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이가르닉 법칙이라고 하고요.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스토리, 이야기와 텔링은 말하기의 합성어죠. 그죠? 제품의 기본적 사양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얽힌 어떤 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끼는 감정을 제품에도 느낄 수 있게 하는 마케팅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도 사례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사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불런 효과 같은 경우는 저는 배부른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가시욕이죠. 그죠? 가시욕, 가소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한계급론에서 유한계급 소비자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소비자의 수요 이론이나 경제학적 설명에서 주장한 합리적인 선택과는 달리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 소비하는 가시적 소비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것을 부유층이나 상류층에서는 층 소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소비 행태로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소비가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하는데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배불런 효과,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이 오를수록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밴드웨건 효과 같은 경우는 타인의 소비 성향을 따라가는 거. 누가 무엇을 샀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죠. 어떤 연예인이 어떤 가방을 들었다 그러면 그 가방이 동이 나는 현상이겠죠. 그죠? 그래서 타인의 소비 성향을 따라가는 비행동으로 스놉 효과와 반대가 되는 이론의 편승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제약가 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판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인기 상품이 더 인기 있어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청률을 높은 인기 연예인의 의류, 그죠?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어떤 옷을 입었다 해서 그 옷이 유행하게 되는 거, 아마 이 사례로 시험 문제가 밴드웨건 효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디드로 효과 같은 경우는 사례로도 시험 문제 나오고 정의로도 나옵니다. 하나의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물건과 어울리는 다른 제품들을 계속 구매하는 현상. 그러면
애플 제품을 샀다 그러면 애플 스마트폰, 애플 기어, 애플 워치죠. 그죠? 애플 워치, 그 다음에 이어폰. 이런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다 구매하는 현상을 디드로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로도 기억하시고요. 선도자 법칙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것보다는 맨 처음이 낫다라는 걸 선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케팅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는 최초로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미료 그러면 예전에 우리 고두심 선생님이 미원 광고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조미료 그러면 그냥 미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도자 법칙이라고 한다. 이 사례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천장 효과 같은 경우는 스케일 감소 효과의 한 유형으로 다른 스케일 감소의 효과는 바닥 효과라고 한다. 바닥이 있고 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천정 효과 같은 경우는 시험이 너무 쉬워서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게 바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정과 여기는 바닥이죠. 그죠? 바닥과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침묵 나선 이론. 참 이론이 많죠. 그죠? 다 시험에 다 여러 번 나왔던 문제니까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신조어니까 기억을 뭐 하시면 또 우리 상식이 또 풍부해지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침묵 나선 이론 같은 경우는 1970년 독일 사회학자 에리자베스 노엘레와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정치학과 매스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언론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체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자주 이용되는 이론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가 다수의 의견에 속한다고 지각하면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반면 소수의 의견에 속한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속한다고 지각하면 사회적 고립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침묵하게 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대중이 다수가 다수의 의견인데 나도 그 의견에 동참해.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소수다 그러면 뭐죠?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서 말하지 않는 이론이죠. 그죠? 이걸 갖다가 침묵 나선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사례가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사례로 시험 문제 나온 것 같아요. 이론은 시험 문제 안 나온 것 같고요.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학증 편향 같은 경우도 이론과 개념이 같이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영국의 런던 대학의 인지심리학자 왓슨이 처음 사용한 용어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으로 흔히 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가 빠졌네요. 듣고 믿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보고 듣고 믿는 심리적인 현상. 결론적으로 나의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학증 편향이라고 하고요. 뭐 최근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나온 문제예요. 언택트 마케팅. 접촉을 뜻하는 컨택과 언을 붙여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죠? 고객과 마주하지 않고 서비스와 상품 등을 판매하는 비대면 마케팅.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죠?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을 언택트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조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조어가 굉장히 많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소비자 행동 또는 고객 행동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그죠? 먼저 관여도라는 이제 단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게요. 관여도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 우리가 주택을 사면 어때요? 여기 보면 주택이나 자동차를 사요. 명품을 사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그리고 정보의 탐색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비스켓이나 라면을 산다 그러면 라면 또는 음료수를 살 때 굉장히 오랫동안 탐색을 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사나요? 아니죠. 그죠? 이런 저가 상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관심도가 조금 낮다라고 해서 우리 저관여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여도는 뭐예요? 주어진 상황의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 지각 정도, 관심도다. 무엇을 할 때? 물건을 구매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관여도에서 고관여도, 저관여도에 해당하는 거 찾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고관여도는 소비자가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으며 구매 결정을
잘못 내렸을 때는 지각될 위험이 높은 거죠. 우리 자동차 잘못 사거나 집 잘못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근데 저간요도 같은 경우는 구매자들이 자아 개념이나 자아 가치와는 무관하게 구매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개인적 관심도는 낮고 구매 결정이 잘못되더라도 지각될 위험이 거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저간요도라고 한다. 그래서 각각 구분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여도 수준에 따른 기업에서 마케팅을 할 때 전략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니까 얘는 뭐 다른 말로 광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기업에서 하는 광고 전략을 고간여도 제품에 또는 저간여도 제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전략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간여도 제품 같은 경우는 중심 단서나 중심 경로를 통해서 태도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중심 단서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요. 간여도가 높은 제품은 혜택을 많이 강조하고 차별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우리 광고는 광고 캠페인을 개발하고요. 매체 선정 시에 인쇄 매체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 자동차를 판매할 때 광고도 나오지만 가보면 뭐 홍보 팜플렛 같은 거, 브로셔 같은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로 인쇄해서 하는 것도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간여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주변 단서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주변 경로를 통해서 태도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거다. 그래서 주변의 단서는 광고의 매력도, 아름다운 배경, 흥겨운 음악. 우리가 라면 광고할 때 굉장히 보시면 광고 모델,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 그 다음 뭐예요? 배경 아름다운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흥겨운 음악을 같이 넣어서 광고를 하는 경향이 많죠. 그죠? 그래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 개발 소구가 필요하고 가능한 짧고 강렬한 메시지로 방송 광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저간여도, 고간여도가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아니고요. 저간여도의 주변 단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라. 이 세 가지가 다 선택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광고 모델의 매력도, 아름다운 배경, 흥겨운 음악. 그 다음에 고간여도 같은 경우 뭐예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혜택 강조, 차별점 강조 해서 구분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근 경향의 문제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행동 분석에서 이제 고간여도와 저간여도의 비교 부분이에요. 근데 뭐 크게 안 외우셔도 외워지실 거예요. 고간여도는 목표 지향적인 정보 처리, 그 다음에 저간여도는 주어지는 대로 정보를 수용하는 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고간여도는 소비자는 정보 탐색자다. 그리고 저간여도는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고간여도는 소비자가 능동적 수신자이며 태도 변경을 위한 광고는 약하다. 광고 효과는 약하다. 그죠? 저간여도는 소비자가 수동적 수신자이므로 어때요? 광고 효과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 친숙도를 형성하기 위한 광고의 효과는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고간여도는 소비자는 구매에 앞서서 상표를 평가하죠. 그죠? 그런데 저간여도는 소비자가 우선 구매하면서 상표 평가는 언제? 구매 후에 일어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변했던 부분 여기. 상표 평가는 자, 고간여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문장이 섞여요. 소비자 상표 평가는 구매 후에 일어난다. 여기는 어디에 일어나요? 구매 앞에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장 기억하시고요. 고간여도는 소비자 기대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며 최선의 선택을 위해 다수의 속성을 검토하는 게 고간여도 제품. 저간여도는 수용 가능한 만족 수준을 모색하며 상표의 친숙도를 근거로 하여 어떻게 해요? 소수의 속성만 검토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고간여도는 제품의 소비자의 자아 이미지가 중요하죠. 그죠? 라이프 스타일, 소비자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저간여도는 제품이 소비자 자아 이미지에 중요하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이나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고간여도는 집단의 규범과 가치는 제품 구매에 중요한데 저간여도는 집단의 규범과 가치는 제품 구매에 중요하지 않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자, 이 부분. 어떤 부분이 잘 틀어진다 그랬어요? 상표 평가는 구매 후인지 구매 전인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고객 분석 기법이에요. 고객을 분석할 때 우리가 세분화를 시킬 때 유형은 단일 기준이 있고 다 기준이 있어요.
단일 기준은 한 가지 기준으로 쓴다는 거죠. 그죠? 단일 기준은 상품, 연령, 지역, 구매액에 따른 세분화가 단일 기준. 다기준 같은 경우는 RFM이나 CLV, RF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얼마나 자주 돈을 얼마나 쓰는가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세분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평생 가치죠. 그죠? 고객이 처음 기업을 거래하여 죽을 때까지 평생 거래하는 기간 동안의 수익이죠. 그죠?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기준은 RFM, CLV라고 기억하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다기준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렵지는 않는 문제죠. 그죠? 제가 자꾸 안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외우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킹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고객 평생 가치를 먼저 살펴보면 고객 평생 가치는 정의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 고객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미래 수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우리가 고객 평생 가치라고 한다. 그래서 CLV, LTV 같은 용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CLV는 앞에 커스터머가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LTV는 라이프타임 밸류의 약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같다. 초창기는 LTV로 나왔다가 하반기 최근에는 CLV라 나왔다가 지금은 섞여서 막 나와요. 문제은행 방식이니까.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용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업들은 기업의 가치가 현재 고객 수에 기초하여 계산한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에 비추어 적정한가를 계산하고자 한다. 이걸 갖다가 고객 평생 가치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고객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뭐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고 그럼 우리가 고객 가치를 파악하려면 무엇을 봐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가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가게에서 활동하는 주 고객이 몇 명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죠? 단골이 몇 명인가. 그 다음에 1인당 수익이 얼마나 되고 그 고객을 유지하는데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1인당 수익 증가율은 얼마가 되는지 신규 고객의 증가율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해당하지 않는 게 이거예요. 기존 고객의 신규 소개 비율은 고려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죠? 이런 문장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RFM 분석 기법이에요. 고객이 언제 제품을 구입했는지, 그죠? 얼마나 자주 구입했는지, 그 다음에 제품 구입할 때 돈을 얼마나 썼는지, 지갑 점유율이죠. 왔을 때 지갑에 있는 돈을 몇 % 쓰는가가 구매 금액이죠. 그죠?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을 RFM 분석이라고 한다. 뭐 시험 문제 매우 빈번히 나오는 문제니까 정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AIO 기법이 있습니다. AIO 기법은 자, 조셉 플러머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고요. 교수가 활동 A, 액티비티 A, 그 다음에 관심,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의견, 오피니언에서 AIO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각각에 대한 거, 이 정의, 개념 연결하는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각각에 대한 활동에 대한 거 연결하기, 관심 연결하기, 의견 연결하기 다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세 개 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대처하고 여가를 보내려 하는데 관련된 활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다. 일, 취미, 사회적 사건, 휴가, 오락, 클럽 회원, 지역사회, 쇼핑, 스포츠 등과 같이 명백한 활동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이걸 갖다가 활동이라고 한다. 연결하시고요. 그다음 관심은 어떤 사물과 사건 또는 화제에 대하여 특별히 계속적인 주의를 부여하는 정도, 이걸 우리가 관심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정도를 조사하는 것,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다음 의견은 어떤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제공하는 응답을 조사하는 것. 그래서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 연결하는 문제, 총 4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 이제 고객 경험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객 경험 관리는 우리가 CEM이라고 하고요. 그죠? 그래서 약자로도 쓰인다 기억하시고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 해당하는 것, 당연히 시험 문제는 약자 CEM으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업이 고객의 제품 탐색에서 구매 사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분석과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창출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고객 경험 관리라고 한다. 시험 문제는 위의 문장으로 초창기에 정의가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앞에서 우리 개론 파트에서 배웠던 CRM과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는 CEM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 또 매우 잘 나옵니다. 아주 빈번하게. 그래서 CRM 같은 경우는 고객 정보가 중요한 거고요. 한번 거래가 있은 후에 우리가 고객을 분석하는 기법이 CRM이죠. 그죠? 그 다음에 CEM은 고객의 감정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구매 후에 하는 게 아니라 구매 전에 먼저 고객의 경험을 우리가 구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CRM은 내부 지향적이고 운영 지향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번 거래가 있은 다음에 일어났기 때문에 무엇을 목적이에요? 교차 판매를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게 목적이다. 그 다음에 기업은 고객에 대해 파악한 것을 찾아내어서 활동하는 거고요. 고객과 상호작용이 기록된 어디? 후에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교차 판매를 유도하는 후행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판매 시점의 데이터나 웹사이트의 클릭 자료. 그죠? 그래서 웹 로그 데이터라고 하죠. 자동화된 세일즈 추적. 여기서 자동화된 세일즈 추적, 그래서 우리 CRM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실까요? 웹 로그도 있었고요. OLAP도 있었고요. ODS도 있었습니다. 그죠? 갑자기 기억 안 나시면 안 되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의 데이터를 자동 수집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CRM의 특징은 이러한데 우리 CEM은 고객 중심적이다.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해 시스템과 기술 및 단순화된 프로세스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고객이 기업에 느끼는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고객이 기업에 느끼는 것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접점에서 바로 시작. 그 다음에 고객의 기대와 경험 간의 차이가 있는 곳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치시키는 판매하는 위치 또는 판매하는 어떤 성격? 선행적 성격이다.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설문하고 관찰하고 타겟 고객 조사 VOC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틀어지는 게 뭔 것 같아요? 뭘까요? 그죠? 이 문장. 상호 기록이 생긴 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다음 중 CEM의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후행의 성격, 선행의 성격.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문장이 서로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지막 문장. 총 하나, 둘, 세 문제 정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CEM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게 섞였어요? CRM의 특징이 섞인 거죠. 그래서 세 문제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의 경험의 유형이 있어요. 고객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감각적인, 그 다음에 감성적인, 인지적, 그 다음에 행동적, 그 다음에 관계적 경험. 이 5가지 경험의 유형이 있더라. 각각에 대해서 개념 기억하시고요. 연결하는 거 나오니까. 감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감 마케팅을 한다고 하죠. 그죠? 시청, 촉, 미, 후각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경험을 창출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기업이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기업의 브랜드명, 그 다음에 시각적인 상징, 로고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컬러나 사운드, 슬로건 이런 것들이 다 감각적인 거. 당연히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가 나왔겠죠. 그다음 감성적인 것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감정,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에요? 즐거움, 자부심, 이런 감정과 관련된 경험을 주는 것, 이걸 갖다가 감성적 경험이라고 하고요. 인지적 경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창조적 인지력과 문제 해결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성에 호소하는 거다. 그래서 인지라는 것은 놀라움이나 호기심이나 흥미를 통해서 고객의 수렴적 사고 또는 학상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게 인지 마케팅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인지 마케팅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컴퓨터 제품들, 약간 전자제품들이 많죠. 그죠? 이제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인지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행동적 경험은 직접 경험하게 해보는 것. 그래서 육체적인 경험, 라이프 스타일이나 상호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계적 마케팅은 위에 이 4가지. 그래서 감각이나 감성이나 인지, 행동 등 이 4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개인적 경험을 증가시키고 개인으로 하여금 이상적인 자아나 타인, 문화 등과 연결시켜주므로 고객의 자기 향상의 욕구를 자극하는 게 바로 관계적 경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업에서 관계적 경험을 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동호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연결하는 거 나오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뭐 충동적 경험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 마케팅이라는 것은 뭐죠? 고객의 경험 또는 체험에 중점을 두는 마케팅을 우리가 경험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슈미트가 제시를 하였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험 마케팅에서 우리는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7가지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 7가지가 첫 번째는 광고나 기업의 내외부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해서 그죠? 가장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광고. 그래서 우리가 광고나 기업의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업에서 하는 홍보물 자료, 팸플렛, 뉴스레터, 연차보고서, 그 다음에 PR 캠페인. 뭐 크게 아우르면 이게 광고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 시각적, 언어적 아이덴티티를 주는 거는 여기에서는 이름이나 로고, 그래픽 디자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외형을 통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뭐죠? 외형을 통한 것은 제품의 포장이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열 상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공동 블렌딩으로 우리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스폰서나 제휴하는 마케팅이죠. 그죠? 공동 경영이나 라이센싱이나 영화 속에 제품을 삽입하는 PPL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생활협동조합이나 캠페인 등의 유형이 공동 브랜딩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 경험 제공 수단 중에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공간적인 환경으로 무엇을 줄 수 있다? 경험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소매 공간으로 경험을 주는 거. 그다음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으로 또 경험을 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통신, 그다음에 상호작용, 구매 경험을 변화시키는 거. 지금 현재는 이 웹사이트 상호작용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인적 요소다. 그래서 인적 요소는 여기서 키워드가 가장 강력한 경험 수단이다. 그래서 영업사원이나 판매사원, 그 다음에 AS 담당자라든가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해서 플래그십 마케팅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고요. 자, 해당하지 않는 거 플래그십 마케팅. 마케팅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플래그십이라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기업에서 가장 주력, 만약에 삼성전자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주력이잖아요. 이 스마트폰 광고에 가장 주력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마케팅하는 걸 갖다가 플래그십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하고 상관이 없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기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게 공동 블렌딩 뜻. 그죠? 가장 강력한 것은 초창기 인적 요소. 뭐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문제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험을 제공하는 단계. 그죠? 경험을 제공하는 단계를 슈미트라는 사람이 제시를 해줘. 그죠? 1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경험을 제공하는 단계 첫 번째 우리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고객의 경험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죠? 고객의 경험을 어떻게 사회나 문화적 맥락에서 기업 고객의 사업 맥락을 주시한다. 그래서 경험을 분석하고 경험 분석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기반 확립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고객의 경험적 기반을 확립한다. 그래서 그 상표가 주장하는 경험의 종류를 위치화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가치 제안. 여기서 이제 광고를 제작하는 거, 프로포즈 하는 거죠. 그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전반적인 실행 주제를 포함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경험을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로고, 표식이나 포장, 소매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 4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돼요? 상호작용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면 접촉을 할 것인지 점포 내에서 만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고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단계가 4단계
2단계를 상호 접촉 구축이라고 한다. 그다음 5단계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을 한다. 신제품 개발, 그죠? 그다음 고객을 위한 창의적인 마케팅 행사의 경험적인 플랫폼을 실행하는 단계.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음 3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이 3단계에 해당하는 것 디자인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게 고객 인터페이스 설계 단계, 상호 접촉 구축.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하여라가 최근 문제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경험 분석, 2단계는 경험 기반 확립, 3단계에서는 뭐죠? 디자인, 경험 디자인, 4단계는 접촉 구축, 그 다음에 5단계에서는 끊임없는 혁신.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험 관리를 하는 이유, 그죠?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 고객 만족 관리 효과나 고객 만족 경영, 서비스 품질을 조사하는 거, 고객 만족도 조사하는 거랑 다 일치되겠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 유지 비용이 절감되고요. 판매 수익은 증대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객 1인당 매출 증대, 고객 유치로 이어짐. 만족한 고객은 또 구전을 해주니까 유치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가격에 프리미엄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고객 가치 제한. 고객 가치 제한은 이제 가치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가치라는 건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만의 어떤 신념이죠. 그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소비에서 고객의 가치는 자이다물이 이렇게 제시를 해요. 가치는 낮은 가격을 주는 게 가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제품을 원하는 것인가가 가치다. 내가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얻는 품질이 가치고요. 내가 지불한 것에 대해서 얻는 것이 가치다 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치의 특성은 동적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 주관적이다, 상황적이다, 다차원적이다.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고객 가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거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적성 연결하는 문제, 초창기에 잘 나왔던 문제예요. 동적성은 동적 개념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평가 기준과 소유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강조하는 게 뭐다? 동적성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주관성이라는 것은 고객이 인식하고 느끼는 것으로 고객 가치에 대한 평가는 고객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의 기준이다. 모든 사람이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상황성은 고객 가치에 대한 평가가 사용되는 특정 상황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는다.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 다차원적인 거는 고객 가치의 구동 요인은 다양성과 단계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 문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파라슈라만과 구루엘이 제시한 고객 가치 구성이에요. 고객 가치 구성은 구성 앞에 요거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적 비용 희생을 통해서 가져온 획득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함으로써 즐거움을 가져오는 거래 가치. 그 다음에 사용함으로써 뭐예요? 사용함으로써 주는 효용성에 대한 가치를 사용 가치. 그 다음에 거래 이후에 장기간 제공되는 뭐예요? 잉여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상환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고객 파라슈라만과 구루엘이 제시한 고객 가치 구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서 뭐 인식 가치, 기능 가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5가지 가치 앞에서 했던 거. 그죠? 그래서 이 부분과 연결되니까 같이 우리가 구분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고객 가치를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등식, 공식이죠. 그죠?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가격 플러스 서비스 획득 비용 분의 고객에게 제시된 결과물과 그 다음에 가정상의 품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치를 우리가 구해보면 서비스 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교재를 구매하는 가격이죠. 교재 구매액 플러스 그 다음에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들인 비용, 시간적인 비용과 비교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서점에 가서 샀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획득하기 위한 비용분에 제시된 결과물이 합격이라고 나오면 당연히 예스, 좋은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죠? 가치가 높아지겠죠. 근데 불합격이라고 나왔으면 여기서 어때요? 가치가 벌써 낮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상 품질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죠. 그죠? 이 제공하는 가정 중에 가정상의 품질, 어떻게 서비스를 받았는가 하우의 측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정상의 품질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가정상의 품질은 서비스 프로세스 품질이죠. 그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어떤 품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달되는 방식에 따른 거죠. 그래서 신뢰는 줬는가, 대용성이 있었는가, 건의 있었는가, 감정이입, 가시적 증거는 있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로도 나왔고요. 이렇게 가로도 나왔고요. 이 문제도 나왔고, 다음 중 가정상 품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신뢰성, 대용성, 건의, 감정이입, 가시적 증거 이외에 다른 게 하나가 섞였겠죠. 그죠? 그래서 체킹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객 가치 제한. 고객 가치 제한의 개념이 자, 밑에 문장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위에 문장으로도 나왔고요. 밑에 문장으로도 따로 두 가지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여러 개의 경쟁 상품이 있다면 총 제공물과 총 비용의 차이 또는 비율을 따져본 후 가장 매력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는 게 고객 가치 제한. 이 선택하게끔 하는 게 바로 가치 제한이죠.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다? 이 제품은 이런 명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라고 사세요. 프로포즈 하는 거죠. 그죠? 그걸 가치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재 고객들에게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왜 고객들이 경쟁사 아닌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을 정리해 놓은 지침. 쉽게 말해서 자사 제품을 이용하였을 시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요약한 표나 쪽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에 해당되는 용어는 뭐다? 가치 제한이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가치 지수도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해야 되겠죠. 그죠? 고객 가치 지수는 투입된 요소 대비 획득된, 그러니까 투입된 요소 대비 획득된 효용의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산출이 가능하다. 다음 중 고객 가치 지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아마 이 부분이 다른 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획득된 효용이 뭐 잠재된 효용이라든가 뭐 산출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고객 가치 측정을 통해 고객이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떤 요소에 더 가치를 두는지, 물건을 사용하면서 어떤 요소에 더 가치를 두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 이게 고객 가치 지수다. 그 다음에 고객 가치를 파악하고 경영하게 되면 고객이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객 가치 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고객 가치 수준을 측정하고 고객 가치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가치 요소를 발굴해 가치 경쟁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제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매 동기와 재구매 원인이 파악되면 기업에서는 이러한 원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집중적인 투자와 자원을 할당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 가치 지수, 고객 가치를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덱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고객 가치 지수를 측정하는 단계는 1단계에서는 먼저 무엇을? 고객 니즈 수집 분석. 2단계에서는 고객 가치 발굴. 3단계에서는 추출된 고객 가치를 활용해서 리서치에 시행하고요. 4단계에서는 고객 가치 측정에 의한 현재 가치 수준을 측정하고 핵심 가치를 추출하는 거. 5단계는 4단계를 바탕으로 가치 컨셉을 도출하고요. 6단계에서는 고객 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 과제를 도출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단계별 문제도 시험 문제 가끔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아주 빈번하진 않았지만 가끔 나왔던 문제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챕터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과 약속하기. 그래서 여기서는 서비스 수요 공급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수요를 관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수요를 제고하는 전략에서는 예약과 대기 시스템을 가장 많이 쓰고요. 수요를 조절하는 전략으로는 기업에서는 마케팅 믹스, P, 그죠? 가격, 프라이스, 그 다음에 상품의 다양한 시간대와 장소의 조정, 그 다음에 광고죠, 그죠? 프로모션, 촉진에 관련된 거. 그래서 믹스적인 요소에 의해서 수요 전략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수요를 제고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쓴다? 예약 시스템이나 대기 시간, 이 방법으로 수요를 제고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 공급 관리할 때 수요 이동이 너무 많아요. 너무 적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수요 이동의 전략에 따라서 수요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혼잡한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죠. 그죠? 우리가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도 어때요? 뭐, 몇 월 며칠부터는 뭐 말일에는 매우 복잡함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세요라는 대안을 제시를 해주죠. 그죠?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거. 그 다음 피크타임이 아닌 시간 동안에 사용하는 고객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애호 고객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충성 고객 또는 VIP를 먼저 고려하는 거. 피크타임을 알려주어 평상시 이용의 편익을 알리는 거. 할인 없이 정상 요금을 쓰겠죠. 왜냐하면 너무 많잖아, 수요가. 그죠? 그럼 수요가 너무 적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 고객의 이용 증대를 위해 세일이나 광고를 사용해서 오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분 시장을 어필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물을 변경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정상 요금을 했지만 너무 적은 수요면 어떻게 해줘요? 가격 할인이나 가격 공제, 그리고 운영시간 조정하는 거, 고객이 있는 곳으로 서비스를 이동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공급 조정할 때는 공급이 너무 많아. 그러면 너무 많은 공급이다. 그러면 시간, 시설, 인력, 장비 확장을 하는 거, 다양한 직무로 훈련시키는 거, 고객 참여, 피크타임 직원 활용, 시설을 임차하거나 공유하기, 그 다음에 장비를 임대하거나 공유하기, 그 다음에 하청이나 아웃소싱을 주는 거. 그 다음에 공급 능력이 너무 적은 공급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 장비 유지 관리 및 개보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종업원 휴가 보내는 거.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때요? 우리 항공 쪽이 굉장히 수요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공급 능력이 어때요? 너무 적었죠. 그죠? 그래서 종업원 휴가를 보내줘. 그죠? 공급이 적으니까. 그래서 종업원 교육을 시키거나 종업원 감원이나 해고, 그 다음에 가행 설비를 매각하는 이런 방법으로 조절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가끔 나왔던 문제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상품의 구성에서는 핵심과 보조 서비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핵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항공사다 그러면 항공사의 항공사는 뭐죠? 상품 운송하는 게, 사람을 운송하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병원은 질병치료가 핵심이고요. 컴퓨터 회사에서는 컴퓨터 수리하는 거. 그래서 고객의 기본적인 욕구인 핵심 가치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가 핵심. 그죠? 제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개념이. 같죠. 그죠? 그 다음에 보조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핵심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확장 또는 강화시키는 서비스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조 서비스는 8가지가 있는데 아까 핵심과 보조로 나눴는데 그 보조 서비스가 8가지가 있다라고 러브락이 1996년에 제시를 했어요. 자, 시험 문제 나온 거 제가 알기로는 이 2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정보 요소 같은 경우는 핵심 서비스 및 보조 서비스에 대한 안내, 정보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장소, 뭐 이런 것들 시간, 가격 이런 것들은 정보죠. 그죠? 이렇게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자문이나 상담 요소 같은 경우는 서비스 사용에 관한 지도 교육 훈련이나 경영 기법, 기술 자문, 그죠? 개인적 상담, 조언, 충고, 감사. 단어가 다 들어있죠. 유추 가능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주문 접수 요소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주문 처리하거나 예약. 그 다음에 접대나 환대는 뭐죠? 정중한 고객 만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음료 제공, 그 다음 대기 시설의 쾌적함, 교통수단, 안전 배려. 이런 부분은 접대나 환대 요소 이렇게 연결 가능하고요. 안전 유지 요소 같은 경우는 구매 상품 임대물에 대한 배려, 그죠? 포장이나 배달이나 설치, 뭐 청소가 잘 되어져 있는지, 수선 정비는 잘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 동행한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안전 유지 요소에 해당된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외 상황은 특별 주문, 그죠? 우리가 식당을 갔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메뉴가 따로 있는 어린이 메뉴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어린이나 의료적 요구, 특별 주문, 종교적 준수사항, 기타 표준 서비스 밖의 요구, 그다음에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불평이나 제안이나 칭찬, 문제 해결이나 보상은 예외적 상황 요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금 청구 요소 같은 경우는 뭐 청구서 발송 제시, 그다음 서비스 이용 내역, 산출금에 대한 구두 설명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불 요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비스 가격에 대한 지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프로 지불했는지
직접 지불했는지, 그 다음에 예금 계좌 자동 이체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상품 관리에서도 우리가 서비스 상품의 분류가 편의적, 그 다음에 선매, 그 다음에 전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제품 분류하고 똑같죠, 그죠? 편의적인 것은 시험 문제가,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 것 같아요. 기억하시면 되고, 소비자가 최소한의 시간이나 노력만으로 습관적으로 자주 구매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좀 싼 거, 그죠? 그리고 구매에 있어서, 구매에 따라서 느끼는 위험도의 정도가 매우 낮은 거, 그 다음에 관여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은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것 같아요. 이 문장 틀어졌어요. 소비자는 많은 정보 탐색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편리한 위치의 점포를 사용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례로는 우편 서비스나 필름 현상소, 세탁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낮다 하는 이 두 가지가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맞겠어요. 둘 중에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선매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죠? 선매는 비교 후에 구매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 서비스 품질과 가격 등을 비교하여 구매 노력을 들인 후에 구매하는 거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죠?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는 제품이니까 어때요? 구매 위험도가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관여도가 매우 높겠죠,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소비자는 최상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비교적 많은 투자를 하겠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인 경우가 많고요. 사례로는 특정 가수의 콘서트 같은 거, 법률 서비스, 경영 컨설팅, 특수 클리닉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상표에 대해서, 서비스 상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비스 상표는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경쟁사와 구별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 상표. 그러면 우리 이름도 마찬가지겠죠. 저의 이름이 이서희인데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게 하는 거, 나의 개성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서희라는 서비스 상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서비스 상표를 구성할 때 구성 요소가 있겠죠, 그죠? 명칭이 있을 수 있고, 슬로건, 기호, 상징, 디자인. 그러면 에듀윌이다 그러면 에듀윌의 그 명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로건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호, 그 다음에 슬로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표를 지을 때 요건이 있겠죠. 그럼 요건이 첫 번째 독특해야 돼요. 타사와 구분되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 제품과. 그 다음에 기억이 용이해야 되고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가 상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독특성, 관련성, 기억 용이성, 유연성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각각의 설명으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독특성은 경쟁사와 구분되어야 되는 거, 그죠? 구체적인 기업의 특성이 잘 드러나야 되는 것. 그다음 관련성 같은 경우는 서비스 속성이나 효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연결이 이렇게 유추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서비스 혜택과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이름을 지어 고객에게 기업을 적절하게 포지션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관련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기억 용이성은 발음이 쉽고 쓰기 쉬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용이하게 해야 되는 거. 기억에 용이한 요건으로는 독특함을 갖고, 저기 독특함이 있었죠, 그죠? 갖고 간결성과 단순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유연성은 기업의 불가피한 전략 변화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한다가 유연성이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상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업의 불가피한 전략 변화에 순응할 수 없어야 한다. 없어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얘가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가격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뭐 가격 차별화 전략이 있고요. 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는 이용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에 복잡해. 그럼 점심 특선이 있겠죠, 그죠? 영화관 같은 경우는 뭐 있어? 심야가 있고 조조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그다음 고객에 따라서 고객의 연령이나 직업이나 소속 집단, 회원 여부에 따라서 가격의 탄력성을 두는 거. 그다음 제공하는 장소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죠? 구매량에 따라서 또 다르게 설정하는 게 가격 차별화 전략. 그 다음에 묶음 가격 전략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순수 묶음과 혼합 묶음이 있습니다. 순수 묶음은 순수하게 자, 요 두 개를 묶어서 팔면 개별적으로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사야 되는 거. 이게 순수. 그 다음에 혼합 묶음은 묶음으로도 살 수 있고 각각으로도 살 수 있는 게 혼합이에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잘 나오는 최근 경향 문제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이용 할인 제도가 있고요. 복수 이용 할인 제도 같은 경우는 기존 고객의 반복 구매를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거, 신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뭐다? 심리적 가격 전략이 가장 많죠, 그죠? 품위 가격은 비싸게 고가 정책을 구하는 거. 우리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단수 가격. 1,000원이야 그러면 970원으로 이제 내는 거죠. 이걸 갖다가 단수 가격이라고 한다. 가격을 단계화시키는 거, 유인 가격. 아까 전에 유인 가격 있었죠, 그죠? 유인 효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수 가격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사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 가격 같은 경우는 미끼 상품을 통해 보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활성화 전략. 그 다음에 상충 흡수 전략은 최근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문제. 그래서 보시면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낮은 경우 1번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고요? 가격의 탄력도가 낮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두 번째 어려운 경우. 세 번째 고가격이 정당하게 받아지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비스의 법적 보호 또는 기타 이유로 경쟁사가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상충 흡수 가격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격 탄력도가 낮아, 대량 생산이 어려워, 고가격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져, 그 다음에 서비스의 법적 보호나 어떤 이유로 경쟁사가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것을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제품 도입 초기에 고가, 비싸게, 높은 가격을 설정하여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고소득층을 흡수한 후 점차 가격을 내려서 하류 소득층에게도 판매하는 전략. 이걸 갖다가 상충 흡수 전략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 침투 전략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침투 전략은 처음에는 낮은 금액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점차 가격을 조정하는 것. 팽창 가격 같은 경우는 세일 등에서 가격 범위만 정하는 마케팅이다. 뭐 세 개 다 시험 문제 최근 경향으로 잘 나왔던 문제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챕터로 고객 만족 성과 관리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또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만 체킹을 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성과 관리의 개념 같은 경우는 조직이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 관리를 우리가 성과 관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명확한 지표와 목표를 가지고 성과 개선을 하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을 우리가 성과 관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초창기에 나왔던 문제인데 성과 관리의 필요성으로 자, 회사의 베니핏이 있고요. 개인의 베니핏이겠죠. 그죠? 자, 회사의 베니핏, 회사에 주는 이익, 성과 관리를 하면 주는 이익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조직 목표 공유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성과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된다. 역량 개발에 책임이 있다. 회사는 코칭의 의무도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이 생긴다. 그죠? 비즈니스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두 번째, 개인의 베네핏 같은 경우는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 유발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과와 역량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되고요. 개인의 기여도가 있고요. 그 다음 팀장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되고요. 업무의 목표 및 역량 개발을 체계화시킬 수 있다.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기억하시면 되고요. 빈도수가 뭐 그리 높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관리의 내용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잘 나오겠죠. 그죠? 첫 번째는 목표나 전략에 입각한 사업 계획이나 업무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관 활동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평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결과 측면에 초점을 둔 성과 관리와 평가와 관리를 해야 된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을까요? 해당하지 않는 거, 이 결과가 뭘로 바꿨을까요? 결과로 바뀌었겠죠. 결과. 그러면 얘가 틀린 오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성과 정보의 광범위한 활동. 그래서 시험 문제 두 번째 바뀌는 부분이 여기에요. 광범위한 활동. 이걸 갖다가 제한적 뭐 이렇게 나와요. 제한적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바뀌는 게 관리수단 요소에 대한 자율권 확대인데 딱 봐도 뭐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통제권이라고 됐겠죠. 통제권 확대. 해서 요 포인트에서 몇 문제? 하나, 둘, 세 문제 기억하시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과관리의 3단계. 우리 성과관리의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의 역할과 책임 규명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성과 목표 설정이 되어 이를 측정할 지표를 개발하는 게 첫 번째 기획 단계. 코칭 단계는 뭐죠? 업무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이제 코칭을 제공을 하죠. 그죠? 여기서 목표가 정해졌다라면 이 목표에 맞게끔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뭐죠? 코칭과 피드백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코칭과 카운슬링을 제공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 코칭 단계. 그 다음에 성과 리뷰 단계로 넘어가죠. 그죠? 성과 리뷰 단계에서는 성과 목표에 대해 달성된 성과 결과를 평가하고요. 이때 결과 평가할 때 직무에 충실하든가 교육, 훈련, 카운슬링, 지도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리뷰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성과 기획 단계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겠죠.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는 단계. 이거 선택하는 문제.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의 역할과 책임 규명, 그 다음에 성과 목표가 설정돼 이를 측정할 지표 개발은 언제 해야 된다? 성과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 파트를 이번 시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 합격을 하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